자, 한국전력 탈원전 정책, 원전 시장의 미래, 적자 원인,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여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국전력이 지금 차트가 왜 이렇게 내려가고 주가가 왜 이렇게 빠지는가에 대해서 이를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차트를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이 얼마만큼 매도가 되고 있는지, 매집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혹은 개인들이 얼마나 몰려있는지 차례대로 알아볼 겁니다. 자, 탈원전 정책. 문재인 대통령은 18대 대선에서부터 원자력 발전의 비율을 축소하는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제시했어요. 19대 대선 당선 이후에서 2060년까지 원전을 제로로 수정하겠다 그랬는데, 원전 설계 수명이 60년이니까 수명이 다 된 것은 연장하지 않고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아서 하나씩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 얘기예요. 실제로는 건설 중이던 원전을 포함해서 2079년에 원전을 제로로 완료하겠다 이렇게 지금 포부를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그대로 될까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자, 원전 시장의 미래. 자, RE100 정책입니다. 이것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인데, 자, 에너지 분야 세계 최고 조직 중 하나인 IEA 보고에 따르면 신규 발전 설비 투자액 중 OECD의 74.2%, 전 세계의 66.7%가 뭐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발길을 돌려 있다. 이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전의 설비 투자액은 고작 4%의 남짓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규 설비 투자가 증가하는 신재생 에너지는 시장의 규모가 크다. 혹은 커진다로 의미를 해석하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아리백 정책은 100% 신재생 에너지를 말하며 기업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를 신재생 에너지로 하겠다라고 인증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너네들 어떤 물건을 만들든 무엇을 만들든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지 않으면 내가 쓰지 않겠다, 뭐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여 기업은 뭐 애플, 구글, 페이스북, BMW, 이케아, 코카콜라 등 미국, 유럽, 일본 기업 다수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선진국들이 먼저 앞서서 신재생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자, 더군다나 이제 일부 기업은 자사 제품의 부품에 들어가는데 에너지마저 아리백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자, 이 뜻은 해당 기업이 삼성전자나 뭐 LG와 포스코에게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지 않는 반도체는, 그리고 석유, 화학 원료재료는, 철강 제품은 사지 않겠다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므로 원전 시장의 미래는 암흑과 같으며, 신재생 에너지를 전환하지 않을 경우 국내 기업에 큰 타격이 있고 무역 장벽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한 예로 BMW나 폭스바겐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하는 삼성 SDI와 LG화학이 신재생 에너지 확보에 나서고 있다. 당장 한국 기업의 이제 아리백이 참여하지 않거나 나서지 않더라도 세계적 트렌드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무역 장벽이 생기며 국내 기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시장이 들여다보고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원전 시장의 미래. 탈원전 실행 후 핀란드, 미국, 영국은 원전으로 복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영국 원전은 13기 추가 건설 계획이 있고요. 미국은 에너지 안보 강화 위해 차세대 원전에 5조를 투자하겠다. 미래형 원형로 2기 목표를 할 거고요. 핀란드는 허가 기한이 만료되는 원자로 수명 연장 추진 및 새 원자로 공사를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자, 100% 탈원전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환경적 이슈와 체르노빌, 그다음에 후쿠시마 이 원전 문제로 탈원전을 진행하지만 전력 수급과 에너지 안보에 따라 100% 탈원전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이 미래형 원형로와 안전 강화로 유지 혹은 신설 보수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개발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얘기예요. 즉, 지금의 탈원전의 기술로는 안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적자 원인이 뭐냐 이거죠. 탈원전 대 기후환경 관련 비용 증가. 탈원전. 자, 한전이 2019년도에 1조 3,566억 원의 영업 손실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바 있죠. 일각에서 탈원전으로 인해서 한전의 영업 손실이 이렇게 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원전 이용률을 70.6%로 2018년 대비 4.7% 상승했고요. 5조 원의 영업 흑자를 기록했던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의 72.2%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기후환경 관련 비용 증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산업부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미세먼지 대책 비용 등 기후와 환경에 대한 관련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그 및 신고리 사후기 준공 등 신규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증가로 설명이 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석탄 대신 가스, LNG 가스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면서 전력 구입비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김삼화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탈원전으로 인해서 전력 생산을 위해 대체 에너지 전력 구입 증가로 인해서 손실률이 증가하는 원인을 일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재생 에너지를 대체하면서 거기에서 얘네들이 킬로와트당 생산할 수 있는 단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는 것을 뭐 해야 된다? 충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킬로와트당 발전 원가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LNG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 지금의 원자력이 가장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적자 원인. 전력 소매가 평균 킬로와트당 120원 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전은 원자력, 석탄 화력 발전에서 이득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LNG 신재생 에너지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선진국과의 비교를 하게 되면 독일과 이탈리아의 전기 요금은 한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요. 한국의 주택 요금에 있어서 선진국과의 큰 차이가 있고요. 특히 한국의 산업용 전기 요금이 다른 국가와 큰 차이가 거기에 더해 주택 요금과도 큰 차이가 없다. 결과적으로 한전의 적자 극복은 전기 요금 인상 카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즉 이런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여기 까만색 점선이 한국이에요. 그리고 파란색이 여기 독일입니다. 독일과 한국의 갭 차이가 이 정도 난다고 보면 된다 이 얘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한전은 전기 요금은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 이 얘기인데 문제는 이 한전이 정부 거예요. 개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린다 할지라도 이 소비자들의 원성을 그리고 소비자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그래 올려 내린다고 해서 내려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김종갑 사장님이에요. 전기료 인상 불가피 향후 증가하는 환경비용 2019년도에 전기요금이 도매가 연동제를 도입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전기요금 도매가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0원에 사갔다라면 150원에 팔아도 되고 50원에 사갔다라면 100원에 팔아도 되겠죠. 우리가 기름값이 올라가고 기름값이 내려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름 들어갈 때 기름값이 막 올랐다 내렸다 하듯이 그런 연동제를 도입하고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그것에 실패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것을 반대했죠. 면제라 시작하고 전기요금에 대한 개편 논의마저 불투명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전은 연동제 도입을 수건 사업으로 여기고 예전부터 이제 그렇게 바래온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재무 상황을 극복하려면 전력 구입비, 원자재 원료 수익화 등이 중요하나 결국 원가 연동제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금을 올릴 때 올리고 내릴 때 내릴 수 있도록 해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에 이제 보게 되면 올해 환경 비용이 약 2조 6천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환경 비용은 2024년까지 매년 7천억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죠. 그러니까 상당한 보다 애로점이 있다. 즉 환경 비용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를 가져오면서 얘네들이 발생할 수 있는 사올 수 있는 단가가 너무 높다는 얘기죠. 따라서 지금 이쪽도 갈 수 없고 이쪽도 갈 수 없고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한전은 이제 환경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전력 구입비 연동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지형상의 어려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사오면 되는 거 아니냐, 사와서 그 사온 거 단가보다 더 많이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까짓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전력 공급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즉 평원처럼 일조량이 많은 곳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형상 삼면이 바다고 그리고 산이 많은 지형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평원처럼 일조량이 많은 곳이 적고요. 인구 밀집 지역 많고요.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 부적절한 산지 지역이 많다 이 얘기예요. 전력 소모가 급증하는 여름에 장마나 태풍 등의 현상들로 원전을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데 큰 과제들이 많다 이 얘기입니다.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자원 분포도를 보시게 되면 7에서 7.5ms 이상의 평균 풍속이 발생해야 경제성이 있는데 이 이상 발생하는 지역이 얼마 없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지역이 극히 드물고 육상에서는 이미
만들 곳에 거의 다 만들어진 상황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은 곳은 해상이지만 해상은 설치비라든지 유지관리비, 군사보안, 해로 문제로 등에 모두 걸린다. 사실 어렵다 이 뜻입니다. 자, 국내 지정상의 이제 어려움. 신재생 에너지의 선두 독일의 경우는 어떻냐? 전력을 수출로 수익을 올린다. 그러나 불안정한 공급으로 인해서 때때로 자국에 필요한 전력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력 부족에 예상되는 경우 주변국으로부터 뭐한다? 전량 수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면이 바다이고 적대적 세력이 많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마땅히 전력을 수입할 수가 없고 신재생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전력 부족 상태이니 이는 에너지 전쟁으로 한국이 불리한 입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부분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뭐든지 그래요. 기업도 그렇고 어떤 사업도 그렇고 어떤 한쪽 섹터에서만 한쪽의 어떤 이런 그 군만 가지고 있으면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라든 기업이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준호 전력 신재생 사업처장님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신재생 신사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디지털 변환 그리고 에너지 변환 거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 에너지 사업 신사업 분야에서는 EV 충전 산업 있죠. EV 충전 산업이라고 보시게 되면 이제 전기차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K-BMS는 민간 보급. 이건 이제 무엇을 말하냐? 이제 건물 에너지 뭐 시스템 관리 시스템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E 시티 조성이다. 이것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를 구성하겠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린 수소 생산 등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아무래도 수소 생산은 아직까지 보급이 되지 않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추진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에너지 신재생 분야 한전자체 RE302 이거는 뭐냐면 2030년까지 어떤 계획이다 이거예요. 이행 계획에 따라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그래서 지금 풍력 관련주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 태양광들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린딜 정책 이렇게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생태계 조성에 선두적 역할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마지막 화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른 전기 수요 증가. 자, 그렇다면 한전이 그러면 계속적으로 박살나서 없어질 것이냐? 그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부분은 아예 다 없앨 수 없다라는 것은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 호재는 뭐냐? 한국전력은 전기차 충전시설 지속 투자하겠다 이거예요. 민간 기업하고 함께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전력이 국내 최대 전기차 충전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 충전기가 지금까지 약 8,545대로 집계되고 있다. 2020년 4월 21일 기준입니다. 정부의 전기차 그 보급 정책에 맞춰서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 어느새 국내 최대 규모, 기존에는 민간 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아파트 단지, 한전의 전국인 영업소나 국가시설 위주로 이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 이제 대형 유통점, 여러분들 이제 뭐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나 뭐 코스트코나 이런 데 가면 생활시설까지 사업을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로써 이제 민간 업체와 직접 경쟁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아무래도 점진력 할인 혜택 폐지로 인해서 실적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전기차를 충전하는 건 무료였어요. 무료였는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면제해온 전기차 충전용 기본 전기요금을 올해 7월 1일부터 50% 부과하겠다. 그리고 내년 7월부터는 75%,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100%로 각각 부과하겠다. 이래서 여기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겠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도표는 아직 추가적으로 나온 부분이 없는데 그러면 전기차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도입이 되고 충전기가 도입이 되게 되면 그 충전소는 과연 몇 대가 될지 혹은 몇십만 대가 될지 몇백만 대가 될지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여러분들이 기사를 좀 보면서 신문들을 좀 참고하면서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수소차를 밀고 있잖아요. 수소차 그리고 수소전지 이에 대한 부분을 과연 한국전력이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한 숙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고민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까지도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한국전력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이렇게 PPT를 활용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또 차트죠. 저희들은 한국전력을 이 자리에서 드렸어요. 요거 드린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이 자리에서 잡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렸죠. 이격에 대한 급락, 역배열,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확연하게 저평가된 국면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전 세계 그 어떤 놈도 몰라. 이게 예를 들어서 31,000원까지 올라갈 거다. 32,000원까지 올라갈 거다. 33,000원이 고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나한테 데리고 와. 내 모든 걸 걸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상방으로 어디까지 진행이 될 것인가. 저는 3만원 초반 라인까지 보고 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 매물대는 32,000원에서 34,000원 라인에서 5,000원 라인. 여기는요. 어마어마한 매물이 쌓여있어요. 억 단위가 아니에요. 10억 단위도 아니고 100억 단위도 아니고 1000억 단위도 아닙니다. 조 단위가 쌓여있습니다. 조 단위. 뭐시어라 조라 조도 할인도 아니고 뭐시어. 예, 조 단위의 매물이 쌓여있습니다. 자, 먼저 1차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뭐 징글징글하죠. 자, 월차트 보죠. 이건 뭐 미친 겁니다. 예,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중장기의 추세도 깬지가 옛날이에요. 자, 추세의 정의는 뭐죠? 이 추세의 정의라는 것은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여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그걸 깬 지는 어디? 여기에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월봉에서 보시게 되면 이 친구가 RSI 40m에서는 거의 기회였어요. 거의 기회였어요. 기회. 거의 기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죠? 기회가 아니죠. 그 왜 그렇죠? 바로 탈원전 정책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즉 국가에서 밀고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국전력 차트는 지금 완전히 뭐였다? 망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차트로 봤을 때 추세를 역전해온 어떤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없어요? 추세에 반영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추세를 역전시키려고 하면 혹은 추세를 전환시키려고 하면 아직까지도 이만큼의 괴리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은 지금 뭐가 있을까요? 한국전력은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가지가 뭐냐? 자, 첫 번째로는 이 외생적 변수로 인해서 역배열로 있을 때 242평 밑에 62평 밑에 캔들이 있을 때 그 캔들의 이격이 마이너스 20% 이상일 때 이것은 뭐죠? 이 첫 번째 조건은 어디냐? 즉 주가가 역배열 이상으로 떨어지다가 훅 떨어질 때 언제예요? 바로 요럴 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격이 과연 그렇게 벌어졌나요? 우리가 한번 보시죠. 자, 마이너스 20.7%, 여기서는 마이너스 한 34%가 벌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기 때문에 보통 마이너스 15%에서 20%부터 첫 번째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그 상황에서 마이너스 10% 떨어지면 또 10%, 또 추가, 10% 떨어지면 또 추가, 이런 식으로 세 번에 걸쳐서 매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애들이 뭐 마이너스 뭐 40%, 마이너스 50% 이격이 벌어질 일은 없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국전력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방법은 뭐다? 역배열 선상에서 62평 이격 매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매도하는 관점은 언제 매도하시면 됩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역배열에 있던 주식이 어떻게 장기평 근처에서 과매수권, 장기평 근처에서 과매수권에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62평을 뚫어낼 때, 분할 매도에 나가면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매도하는 관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이거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추세를 역전해야 됩니다. 추세 역전을 해야 되고 정배열로 들어서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지금 한국전력은 그 어떤 것도 매매할 수 있는 영역이다 아니다? 아니다. 오케이? 즉 차트로서는 전혀 매력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럼 지금 스윙정으로가 우리가 보더라도 전체적인 추세를 뚫지 못했는데 선을 다 지워보고 자, 요 추세만 이렇게 그어보더라도 요 추세도 지금 뚫었습니까? 못 뚫었어요. 즉 이 단기적인 스윙 단기적인 추세도 못 뚫어냈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이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 차트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한국전력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일단 알아냈고요. 자, 그러면 한국전력이 왜 이렇게 내려가는데
안 좋은 말 투성이고 정책도 나와 있고 차트도 죽어 있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수급이 중요하겠죠. 수급. 즉 무슨 말이냐? 기관이 매수하고 있냐,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냐, 혹은 개인이 매수하고 있냐 이거죠. 개인들이 매수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겠죠. 누가 매수해야 돼요? 당연히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해야 되겠죠. 혹은 기타 법인이 매수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 수급에 대해서, 즉 매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셀트리온 15, 16, 17만 원, 18만 원 할 때 절대 쫄지 마라. 기관 다 물려 있다 그랬어요. 연기금, 투신, 금융, 보험 다 물려 있다 그랬어요. 그죠? 예. 자, 그럼 한국전력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최근입니다. 최근 1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년. 여기는 20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최근 한 10년 가까이 대한 데이터를 제가 한번 내봤어요. 자,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여태까지 매도했어요. 언제였습니까? 1년, 2년, 3년, 4년이에요. 5년 전까지는 매도했는데 4년째부터 개인들이 매수를 했어요. 약 1,700만 주. 가격은 얼마? 46,000원대입니다. 그러면 차트로 들어가죠. 4년 전이면 어디입니까? 1년, 2년, 3년, 4년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보죠. 개인들이 이미 개물려 있다는 얘기예요. 자, 4년 전부터 46,300원 평균 단가. 이것은 제가 추정한 거니까 정확하진 않습니다. 요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단가는 46,300원에 1,700만 주, 36,400원에 1,680만 주, 29,500원에 750만 주, 24,000원에 5,100만 주. 와, 미쳤네요. 네, 미쳤습니다. 24,000원에 5천만 주면 이 옷이 대충 계산해도 1조가 넘어요. 1조가 넘습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많이 팔았냐? 외국인들이 쏟아부었습니다. 외국인들이 4,900만 주, 기관들이 약 550만 주 쏟아부었고요. 연기금하고 기타 법인은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기금하고 기타 법인이 매수하고 있는 양은 아주 작다. 즉 390만 주, 230만 주 아무것도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남들이 매도하고 있는데 매수하고 있는 그 물량이 크지 않다 이 얘기예요. 외국인이 4,900만 주 매도하고 있으면 얘네들이 뭐 4천만 주를 매수해준다든가 그러면 되겠는데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연기금을 보시게 되면 연기금 여기는 9년까지니까 10년 전에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평균 단가는 집어치고 그러면 어쨌든 9년 전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물량은 1,400, 1,500, 1,800 매도했고요. 요 물량입니다. 그러면 대충 계산해봐도 지금 제일 낮은 게 29,400원일 때가 지금 얼마예요? 1,400만 주예요. 근데 지금 한국전력은 19,400원이에요. 지금 가격이. 그러면 한국전력은 대충 봐도 뭐예요? 지금 10년 내내 매수한 게 뭐죠? 손실이란 얘기야. 손실. 즉 연기금은 손실이다. 기타 법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회사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는데 줄곧 높은 가격권대에선 다 매도했어요. 다 매도했습니다. 이 친구가 매수하기 시작한 것은 약 4년 전부터 매수했는데 4년 전에 46,000원 할 때는 조금밖에 매수 안 했어요. 57,000주. 꼴랑. 36,000원 할 때는 48만 주. 얼마 안 했죠? 29,000원 할 때는 36만 주. 최근에 1년 동안 매수한 게 약 250만 주. 좀 많이 매수하고 있죠? 기타 법인이 야 이건 한국전력 너무 내려오는 거 아니냐, 너무 싼 거 아니냐 라는 어떤 그런 매수세가 살짝 붙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일단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10년 동안, 최근 10년 동안 보시게 되면 자, 빨간색을 먼저 더해 볼게요. 600만, 3,100만이면 3,700만. 그죠? 여기는 5,700만, 5,900만. 그러면 7,800만, 약 8천만 주예요. 8천만 주. 8천만 주를 주로 매수하는 가격대가 36,000원에서 55,000원이에요. 즉 외국인들 지금 개피 보고 있다는 얘기야. 뭐에서? 현물 시장에서. 선물 시장과 공매도 쪽에서는 수익이 나고 있겠죠. 보나마나 당연한 거겠죠. 왜 그렇죠? 자, 제가 한국전력 차트 보죠. 이 자리에서 한국전력 급등시킬 때 뭐라고 했어요? 이 자리. 자, 저희들이 이 자리 매수해갖고 저희들이 32,000원에 올매도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다시 공매도 때렸죠? 공매도 때리고 나서 주가는 급락했어요. 여기 왜 그랬어요? 여기 위상은 다 뭐라고 했어요? 개인들이 매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급등을 왜 시킬 수밖에 없냐면 어쨌든 얘네들이 공매도의 어떤 숫자, 공매도의 비중을 높이려면 호가창에다가 공매도의 이 물량을 걸어놓고 현물로 매수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현물의 비중은 높아지고 평균 단가는 더 높아지겠지만 공매도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는 족족 현물에서는 손해이지만 공매도나 선물 쪽에서보다 수익이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공매도가 없어지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프로 다시 들어가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시게 되면 약 8,000만 주에 대한 주식을 지금 외국인들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5,000, 6,000, 7,000, 8,000 거의 다 매도했다 이 얘기예요. 거의 다 매도했네. 10년 동안 매수한 거는 10년 전에 매수했던 이 부분은 다 매도해서 끝냈어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지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봐야겠죠. 그죠? 자, 기업을 보죠. 자, 외국인들 지분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지분율을 보니까 몇 프로예요? 얘네들 지분이 몇 프로까지 넘어갔어요? 원래 30% 이상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분이 어때요? 약 18%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앞으로 더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없다? 더 나올 수도 있겠다 이 얘기예요. 허나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오는 이런 패턴이 나온다면 그때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때는 기회가 될 것이다. 왜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건 공매도 때렸던 부분 가지고 현물에서 물량 줄여놨고 이 공매도를 가지고 상환시킬 것이고 상환시키면서 쇼커버링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서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서 진매수까지 함께 붙으면서 뭘 거다? V자 반등을 할 거예요. 그럼 그 V자 반등은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는 것은 알 수가 없겠죠. 알 거가 없겠죠. 다만 역배열에 있다가 장기평을 뚫어내면서 거래가 집중될 때 이럴 때 호재에 의해서 큰 거래량이 터지고 이럴 때가 뭐다? 매도할 자리다. 즉 무슨 말이냐면 월봉에서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어디 밑에 있어요? 버럭라인 밑에 있죠. 즉 이렇게 버럭라인 밑에 있고 그리고 밑에 이거 보시게 되면 이 볼리즘에도 이렇게 있죠. 볼변 하단. 지금 현재도 볼변 하단쯤에 있어요. 즉 여기서 볼변 하단쯤 더 급락이 나온다면 얘는 뭐다? RSI에서 과매도권에 들어설 거고요. 그리고 앞서 나왔던 부분처럼 주가가 떨어지다 거래량이 빵 터질 때 바닥에서 이럴 때가 뭐다? 최고 바닥이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느 때만 매매하는 거라고 했죠? 첫 번째 시나리오는 60평 하방 이격 매매, 두 번째는 추세를 뚫고 올라가는 매매, 그리고 정배열 매매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한국전력은 지금 사실상 들어가기가 보다 우리가 PPT 자료로 알아본 시장에 대한 이 탈원전 정책으로 보더라도 피곤하겠고요. 그리고 차트로 봐도 피곤하겠고요. 수급적으로 봐도 피곤하겠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한국전력을 매수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지금은 뭐다? 주도주 매매를 해라. 주도주 매매. 즉 얘는 역배열에 있잖아요. 정배열에 있는 종목을 보셔라. 왜? 이거밖에 없습니까? 주식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 매매를 하셔라. 주도주 중에서도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지 않은가. 한국전력 시나리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른 종목의 시나리오를 매번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려면 알람 설정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